요즘에 자꾸 옆집 사는 지미가 이런 큰 사이즈 대형 SUV, 대형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다, 자신들의 전문 영역이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의 주인공은 되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링컨의 프리미엄 럭셔리 풀사이즈 SUV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영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링컨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럭셔리하며 가장 비싼 모델인 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사실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죽은 것들도 사실이죠.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많이 저조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럭셔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를 해왔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낸 풀사이즈 초대형 SUV이기 때문에 이 차는 링컨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사실 세련됐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었던 모델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예 아래쪽으로 에비에이터라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과 사실은 디자인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더 아래로 가게 되면 커세어 라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과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뭉툭한 헤드램프, 이런 풀사이즈 럭셔리 대형 SUV라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벽과 같은 그릴, 한층 더 차체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언더 포인트들, 블랙 하이글로시나 약간의 그 메탈 컬러 같은 이런 요소들을 골고루 적용을 해놨는데,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LED 주간 주행 등이라든가 굉장히 세련된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세련된 것들,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 우리가 잘 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나갈 거야 라는 것들을 외관에서부터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더욱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야, 왜 집 한 채가 굴러오냐? 성이 다가오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링컨 내비게이터는 세련된 것보다는 우직하고 심플하면서도 잘 정제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옆 측면을 보면은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굴곡들조차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굳이 좀 힘을 줬다, 티를 냈다 라고 한다면은 팬더 쪽에 들어가 있는 이 모델명 레터링, 벨트 라인을 구분 지어주는 크롬의 라인, 혹은 도어 하단부에 들어간 이런 라인들 정도가 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더 아래쪽에 블랙 하이글로시의 탈을 쓰고 있는 이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요소로서 적용을 해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플하고 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단정한, 말 그대로 슈트를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측면의 실루엣마저 매우 정직하죠. 굉장히 높은 보닛에서 시작을 해서 루프를 쭉 타고 넘어오는데 이 라인이 끝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여기다가 중간쯤에 한 번씩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런 느낌들을 줄 법도 한데, 유리와 함께 다 새까만색으로 다 톤을 일치를 시켜버리면서 더 이런 심플한 단정함,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를 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나마 뒤쪽은 조금의 세련됨을 더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세련됨을 더 했다라기보다는 링컨이 이 내비게이터에 계속해서 적용해 오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내비게이터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요즘에는 좌우 테일램프든 헤드램프든 다 연결을 해가지고서 호라이즌 심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는 그런 트렌드, 유행 그런 것들과 달리 그냥 처음부터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비게이터 역시 좌우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테일 램프,
그나마 여기다가는 LED를 박아주면서 더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도 만들어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라인들을 넓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웅장한 느낌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련된 거는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투박한 디자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프리미엄 그리고 럭셔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둔 셈인데, 겉으로 보기에만 멋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트렁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창문을 이렇게 연다거나 트렁크를 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트렁크의 공간도 굉장히 쉽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열 주좌석, 2열 주좌석, 마지막 3열은 3개 좌석까지 해서 7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의 활용성, 거기다가 트렁크의 공간도 3열까지 펼친다 하더라도 꽤 넉넉한 골프백 한 세트 정도는 3열까지 다 열어놔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열을 접는다 라고 한다면은 4명 거 이상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위아래도 상당히 높고 앞뒤로도 상당히 깊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은 더더욱 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것만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링컨 내비게이터 1열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둔 그런 소재들, 그리고 레이아웃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차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2열에도 그렇고 1열도 그렇고 이렇게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있고 뭐 운전석 쪽에는 없고 뭐 그런 그런 형태들도 있기는 한데, 내비게이터는 그런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사방팔방에다가 다 달아줬어요. 이런 것들만큼은 좀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 다 장착을 해준 부분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 좀 세련됨이라는 것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아마도 외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약간은 좀 둔탁해 보이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충실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신 그리고 럭셔리한 것, 최신의 럭셔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쪽에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픽도 괜찮은 편이고 화질도 괜찮은 편이고, 대체로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보여주는 정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좋은 화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은 순정 내비는 아니고 이제 한국형 내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탑재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틀란 내비인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안드로이드 빌트인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갑자기 화질이 확 깨져요. 이 깨끗한 화면, 그리고 이 큰 사이즈의 화면에 대응을 못하는 형태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화면의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만큼은 약간 좀 저화질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스마트폰 미러링,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조금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이 도어를 여는 방법도 조금 특이한데 보통은 이렇게 레버를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는 손잡이를 움켜쥐는 형태로 잡게 되면은 손잡이 레버가 눌리게 되면서 문이 열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 레버 아래쪽에 바로 연결되는 수납 공간이 있고, 또 그 아래에도 굉장히 깊은 곳에 컵홀더를 겸하는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길게 자리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꽤 넓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트북, 카메라, 지갑, 뭐 우산도 3단 접이 우산 정도는 무던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추가적인 뭐 저는 지금 배터리를 넣어놨는데 차키를 넣어놔도 괜찮은 그런 수납 공간들까지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터 실내 수납 공간에서의 진짜 장점은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깊은 사이즈의 수납 공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0ml 물통으로 한다면은 한 6개 정도, 못해도 5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워 C가잭이라고 하죠. 12V 파워 아울렛도 이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차에 좀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요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을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뭐 레이스카, 완전 레이스카, 아니면은 오프로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차들, 그런 차들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기능이고, 그마저도 요즘에는 쉽게 보기가 힘들거나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인데, 이 내비게이터에서는 오토로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 발의 포지션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차에서도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비게이터의 럭셔리를 완성을 하는 포인트, 바로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제 막기라서 이제 사운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잘 못 드리는 편인데,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소리가 뭐 팍팍 꽂힌다던가 뭐 굉장히 찢어진다거나 뭐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오디오 시스템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보통은 2열 좌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실내 공간이 어떻더라 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 특히 이번 이 링컨 내비게이터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앉더라도 2열에 앉던, 3열에 앉던, 1열에 앉던 굉장히 다 편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안락한 그런 거주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 컨셉트를 잡고 이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 무릎 공간, 발 공간 다 굉장히 광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등받이의 각도도 굉장히 세밀한 단계로 또도도도도독 하면서 이 리클라인이 가능한 데다가 이 좌우 시트가 독립되어 있는 캡틴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안락함, 그리고 거주성,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차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정말 최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2열 시트의 이 구성들을 1열 운전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갖춰 놨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오랜만에 나온 저의 파트너입니다. 하늘보리, 몇 밀리지? 1.5L 짜리 하늘보리가 그냥 세워서는 안 되고 약간 기울여야 되긴 하는데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수납 공간을 보여줄 정도예요. 이런 수납 공간은 1열에 있었던 이 수납 공간하고 동일한 수준의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작은 디스플레이이긴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2열 시트를 위한 통풍 열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오디오 조절, 그 다음에 실내 조명의 밝기까지 많은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그것도 이 뒷좌석에 안락한 승차가, 안락한 거주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컨트롤들을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을 담아둔 그런 터치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좌석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뒷좌석에서 알아서 조절을 하면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하신다면 디스플레이도 선택을 해서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목적지 설정 이런 것들도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로 가자 라고만 해도 괜찮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정도의 차를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워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일이 정말 많아서 이동 중에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USB 충전 포트, 그 다음에 파워 아울렛까지 230V죠 아마? 230V 150W 출력을 제공을 해주는 전기 코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컵홀더가 왜 4개씩이나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추가적인 컵홀더도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 그런 것들을 이 차에서는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납 공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열입니다. 3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차든 비슷합니다. 뭐 탔을 때 뭐 3열에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3열인지는 잘 감이 안 올 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만큼은 그래도 꽤 편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2열과 비슷한 높이로 쭉 플랫하게 넘어오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뭐 바닥에 있는 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꽤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또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무릎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꽤 여유로운 편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무릎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무릎 공간, 거기다가 헤드룸 공간까지도 손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뭐 다른 차, 조금 작은 차들의 2열 공간과 비슷한 그런 3열 승차 공간을 제공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뭐 이제 편의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옆쪽에 컵홀더,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들, USB 충전 포트까지 자리가 되어 있고, 이 앞쪽에도 얕은 그리고 얇은 그런 수납 공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3열에서도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각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3열에서도 등받이 각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3열에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말 그대로 3열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3열에 타고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2열 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3열까지 있는 차들 중에서 진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버전도 이 정도로 이 실내 공간, 3열 공간이 편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 차의 3열 공간만큼은 저 같은 사람이 타도 편하게 탈 수 있는,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승차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뒷바퀴가 지금 엉덩이 바로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승차감까지 좋은가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공간은 괜찮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기어 변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버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링컨이라는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저는 이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요 변속기 방식, 변속기 레버 방식을 그렇게 선호를 한다거나 좋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럭셔리하게 해둔 것 치고 왜 굳이 이런 마이너스를 하나를 남겨놨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조작의 편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급 상황 시에도 무언가 안전을 깰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조금 단점이다 라고 짚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조금 특이한 이 배기량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3.5L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된 건데,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흔히 보기는 좀 어려운 배기량 아닐까 싶습니다. 3리터면은 3리터, 3.6리터 아니면 4리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3.5 조금 독특한 그런 배기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440마력, 최대 토크는 약 70.5kgm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약한 성능이 아니라는 거죠. 꽤 강력한 성능들을 발휘를 하는 그런 파워트레인 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막상 이 차로 운전을 해보면은 그런 강력함 혹은 그런 펀치력, 그런 것들은 잘 안 느껴집니다. 대체로 뭔가 좀 웅장하고 편안하며 꼭 짓누른 채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이 차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스페이스, 안락한 공간,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감각,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컨셉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들을 낼 수 있도록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꼭 밟아봐도 발진까지, 속도가 확 오르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렉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급격한 주행, 빠른 주행, 그런 것들보다는 편안하게, 대신에 꾸준하게 올려주는 속도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꽤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인 노멀 모드하고 함께 노멀 4x4 오토, 미끄러운 길을 달릴 수 있는 슬리퍼리, 그 다음에 눈길이나 진흙길을 달릴 수 있는 딥 컨디션, 거기다가 스포츠 모드에 해당을 하는 익사이트, 그리고 경제 모드, 에코라고 할 수 있는 컨저브 모드까지 6개 정도의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드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멀과 노멀 4x4 오토, 그리고 익사이트 모드는 변화가 꽤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슬리퍼리 모드나 아니면 딥 컨디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 준하는 굉장히 미끄러운 환경을 달릴 때 써봐야 되는 건데, 계속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유로 이런 코스를 주로 시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도로의 환경과 맞지 않아서 그런 느낌들이 좀 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익사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차의 반응이 확실히 한층 더 날카로워집니다. 고 RPM까지 쭉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차의 반응 자체가 한층 더 날카롭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x4 오토 모드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앞쪽이 훅 들리면서 나아가는 느낌이다 라고 했었다면은, 이 4x4 오토 모드를 하게 되면은 앞뒤가 동시에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 로드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속 페달을 꾹 눌러보면은 앞, 뒤가 동시에 떠서 가속을 하게 되는, 속도를 붙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각각의 모드에 대한 차이가 꽤 명확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 차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실내 공간이거든요. 스페이스를 추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만큼 실내에서의 승차감, 정숙성, 진동이나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안에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웬만한 잡다한 소리들, 그런 것들이 웬만해서는 다 걸러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정숙한 편에 해당을 한다. 링컨이 이 내비게이터를 링컨이라는 브랜드에 맞추면서도 정말 이 스페이스에 굉장히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승차감, 기사를 두든 오너 드리븐을 하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잡소리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 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넓은 이 실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은, 이 링컨 내비게이터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댓글은 나올 거예요. 1억 5천씩이나 주고 버스 전용차로도 못 가는 그런 차를 살 필요가 있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카니발이 너무나 특수한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한 그런 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목적, 굉장히 정숙하면서도 럭셔리하고 편안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링컨 내비게이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링컨의 가장 플래그십 오브 플래그십 이라고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좀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가격은 1억 5천 4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라인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비슷한 금액대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드 ESV와 비교를 하더라도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델이죠. 거기다가 뭐 아마 싫어할 겁니다. 익스페디션하고 붙여야 될 텐데 쉐보레 타오 같은 경우에는 1억이죠. 그런 차하고 비교를 한다면 5천만 원씩 이렇게 갭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의 경쟁 시장은 확실히 럭셔리 시장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았고 뭔가 요즘에 좀 많이 보기도 힘든 브랜드인데 굳이 그거를 사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이 차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포드 코리아, 링컨 코리아가 내비게이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레인부터라고 하죠, 직수업체에서 이 차를 열심히 발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족족 판매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 만큼 이 시장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내비게이터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타보시게 된다면 정말 높은 만족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하다못해 구경이라도 해보시고 이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